왜 나만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도시락으로 이런 이상한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남들 다 같이 뭐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이거 먹어야 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뚱뚱한 죄. 비만인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내 살은 콘크리트 살이라서 정말 안 빠진다. 내 몸은 정말 그 다이어트에 대한 저항력이 좋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다가 다시 찌는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다이어트는 어려워지게 돼요. 체중을 빼고 유지하는데도 내가 괴롭지가 않아야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그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근무 중인 장영우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번 새해마다 체중을 빼겠다고 결심하였다가 실패하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오늘 저는 비만과 다이어트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비만이 심혈관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도비만 환자 당사자로서 많은 다이어트 시도와 실패를 겪어왔죠. 비만의 단계는 아주 간단하게는 체질량 지수, 즉 BMI 기준으로 25가 넘게 되면 비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BMI 25에서 30까지를 1단계 비만, 그리고 30에서 35까지를 2단계 비만, 그리고 35 이상을 3단계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디서부터가 고도 비만인가에 대해서는 학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비만학회에서는 3단계, 즉 BMI 35 이상일 때 이것을 고도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도비만 환자가 겪는 어려움은 이제 고도비만 환자가 실제로 돼보지 않으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35세 이전 젊을 때에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문제들이 점점 수면 위로 부상하고 이제 명백해지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가 지나다니는 숨길이 좁아지면서 자는 도중에 숨길이 막혀서 숨을 잘 쉴 수 없게 되고 거의 질식과 비슷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잠들 수가 없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문제들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에 극도로 높은 혈압과 낮은 산소 포화도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항진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정도부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겪었어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걸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냥 굉장히 코를 많이 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다가 깨보니까 내가 앉아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뚱뚱한 사람은 숨길도 살이 쪄가지고 그 숨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면서 이 숨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연부 조직이 이완이 되거든요. 그 이완이 되다 보니까 숨길이 이제 좁아져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겪은 문제는 이제 부정맥인데요.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불규칙 박동, 뭐 빠른 거, 느린 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하는 거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부터 심방 빈맥 내지는 뭐 심방 조기박동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은 뭐 본질적으로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다고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증상이 매우 심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연구실에 앉아서 그냥 명상하듯이 눈 감고 그냥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무서운 일은 이런 심방 조동이나 심방 빈맥이 나타나다가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심방 세동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심방 세동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이제 심장 안에서 피가 맴돌면서 혈전이나 피떡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류를 따라서 대동맥을 통해서 머리로 가는 혈관으로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방간이 생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할 때마다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이 있다, 이런 판정을 받는데,
그뿐 아니라 혈액 검사에서도 간 효소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유를 뻔히 아는 거죠. 이건 내가 비만이기 때문에 지방간이 생겨서 그래서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술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뭐 B형 간염 보균자도 아니고 오로지 지방간이 심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비만인 환자들은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래서 끝났다. 또는 뭐 어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이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성공했다고 말을 하려면 상당한 체중 감량이 있어서 BMI가 25 정도에 근접하거나 25보다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 키 정도의 BMI가 35인 몸무게가 한 113kg, 114kg쯤 될 겁니다. 그런데 BMI가 25에 도달하고 싶으면 체중을 한 80kg까지 빼야 돼요. 그러면 빼야 되는 체중이 33kg입니다. 33kg를 빼고 유지를 해야지 다이어트가 진짜 성공한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다이어트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인체가 특정한 몸무게 근처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체중 세트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 체온이 36도에서 37도 사이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무게도 그런 메커니즘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단지 비만 환자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체중 세트 포인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체중 세트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내분비 대사 체계가 잘못되었다를 바꿔서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들, 이 시상하부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이 사람은 대략 지방 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 식욕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 그런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116kg라는 잘못된 세팅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6kg에서 몸무게를 한 5kg만 빼도 몸은 놀래요.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막 미친 듯이 막 터지고요. 그리고 원래도 단 걸 좋아하고 기름진 걸 좋아하는데 더 기름진 거 찾고 단 거 찾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몸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력으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바로 신체 항상성이고 뇌에서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은 굉장히 힘들고 특히 체중을 빼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체중을 좀 쉽게 빼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체중을 잘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환자는 한 번도 평생 날씬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뚱뚱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은 진짜 체중을 빼려고 할 때 저항이 심하게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20kg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덜 중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짐작인데 이거는 그래도 뇌 어딘가에 날씬할 때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애초에 뚱뚱했던 사람은 그런 기억 자체가 없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빼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몸무게에서 출발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체중이 잘 빠지고 어떤 사람은 체중이 더 잘 빠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만 환자에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몸에 큰 충격을 줘요. 그러면 몸은 놀래고 이 사람이 언제 다시 심한 기아 상태에 빠질지 몰라.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려고 하고 평소에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리고 다이어트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체중이 더 빠지지 않도록 버텨내는 그 강화가 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이제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복구될 때 소위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나타날 때 원래 116kg였는데 한 15kg 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116kg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118kg까지 가요.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합니다. 야, 이거 본전도 못 찾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절망, 포기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흐르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은 점점 더 강력하게 저항하는구나. 이제 비만인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내 살은 콘크리트 살이라서 정말 안 빠진다.
그런 게 뭐냐면 내 몸은 정말 그 다이어트에 대한 저항력이 좋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체중 감량에서 가장 힘든 식이요법과 요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현상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식이요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시죠. 정말 어렵게 체중을 감량했는데 다시 찌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굉장히 좌절스럽고 견디기가 힘든 일이죠.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많은 경우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먹기 싫은 걸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하고 이런 생활을 평생을 유지한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주요 다이어트 방법, 그러니까 덴마크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황제 다이어트, 이 네 가지 모두 체중 감량 폭이 뭐 크든 작든 간에 다 원상복구됩니다. 심지어 원상복구된 것보다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전부 다 요요 현상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찾아야겠다, 이제 이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이 체중 항상성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셋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자꾸 복귀하려고 이제 온몸이 저항하는데, 내가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 잠깐은 되더라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적을 상대로 이기겠다고 계속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나는 지칠 수가 있는데 이 시상하부는 지치지 않거든요. 시상하부는 너는 116kg에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잠깐만 정신줄 놓으면은 올커니 하고서 바로 116kg로 전력 질주합니다. 체중이 빠지는 동안에 몸이, 야, 이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 빨리 대처하고 더 강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태세를 더 갖추는 것 같아요. 방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미칠 노릇이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만큼, 예를 들어서 덴마크 다이어트도 처음에 하면은 16kg 빠지는데 다음번에 하면은 12kg 정도밖에 안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이번에 잘 지켜서 또 했는데 왜 이렇게 체중이 덜 빠지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다가 다시 찌는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다이어트는 어려워지게 돼요. 일상생활 유지를 못합니다. 고도비만 환자들이 체중을 많이 감량하고 그걸 유지하려면요. 그냥 그거에만 매달려서 살아야 돼요. 항상 제가 여러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체중을 빼고 유지하는데도 내가 괴롭지가 않아야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그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다이어트를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 2018년에 부정맥 생기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그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했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이 방법은 안 된다.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갖다 주셔가지고 식단은 14일 동안 되어 있고 매 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암기하지는 못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당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염분도 거의 없고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열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아주 잘 믿지는 않지만은 자몽 같은 것들이 중간에 섞여 있어요. 자몽 같은 것들이 이제 지방 대사를 뭐 도와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몽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 뭐 오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립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수술 전에 너무 뚱뚱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개발된 다이어트이고, 그러니까 고도비만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응급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 직전에 환자 상태를 수술에 더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식단일 뿐이지 계속 유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본질적으로 덴마크 다이어트가 지향하는 것은 인슐린이 몸에서 분비되지 않도록 만들고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먼저 가져다가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당을 하나도 공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깨고 단백질을 깨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을 많이 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것은 실제로 됩니다. 해보면 이 덴마크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정석대로 딱 그 식단을 지키면 하루 이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심한 두통을 겪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케토시스 플루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원래 뇌가 주로 쓰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거든요. 그런데 포도당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제 케톤체라고 하는 것을 영양분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태워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당 대사에서 케톤체 대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두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다이어트를 딱 시작하면, 전 2번 해봤는데, 덴마크 다이어트 시작하면 하루 이틀 내로 저는 거의 뭐 첫날 밤에도 오긴 했는데 굉장히 심하게 두통이 오는데, 그러면 제대로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탄고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덴마크 다이어트하고 지향하는 건 똑같은데, 덴마크 다이어트처럼 극단적이지는 않고 비교적 당, 탄수화물 이런 것들만 피하면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은 괜찮다라고 하는 접근법입니다. 결국에는 저장되어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써서 에너지원으로 하고, 당에 대한 반응으로 인슐린이 나오면서 자꾸 저장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접근법인 거죠.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가혹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더 효과가 좋고, 저는 이걸 8개월까지 해봤어요. 116kg 정도에서 시작해서 108kg, 107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8, 9kg는 빠진 겁니다. 그럼 상당히 체중이 빠지긴 한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렸잖아요. 80kg까지 가야 BMI가 25인데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여? 8, 9kg 빠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되겠다 하고 포기. 사실은 저탄고지를 해서 107kg, 108kg 됐다가 거기서 삭센다를 맞았어요. 추가로. 더 삭센다를 맞으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해서. 근데 추가 효과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삭센다만 맞으면 효과가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116kg에서 시작해서 내려올 테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고, 107kg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107kg에서 추가 효과 기대하고서 맞아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다시 먹고 싶은 대로 먹죠? 몸무게 116kg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한계입니다. 그리고 왜 나만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도시락으로 이런 이상한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남들 다 같이 뭐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이거 먹어야 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뚱뚱한 죄. 왜 뚱뚱해졌는지는 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고기의 품질은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고기면 돼. 그냥 뭐든지. 그런데 고기가 없는 거야. 고기로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할 만한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제가 싫어하는 게 생선구이 이런 거 싫어하고, 순두부찌개 이런 거 싫어하고,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도 식사를 개시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인턴 선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인턴 선생이 저를 특별 배려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인턴 선생, 저희 원할머니 보쌈, 소자, 모든 보쌈으로 시키라고. 그래서 수술장 식당으로 즉시 배달시키고, 도착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전화를 다 끊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니까 자기들끼리 인계장이 나온 거예요. 인계장에 장영호 선생님은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장영호 선생님한테 식사를 그러니까 시켜도 이제 혼이 안 나고 만족하시는 그런 식당의 이름이 로테이션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조합으로 A, B, C, D 조합은 계속 A, B, C, D만 번갈아서 시켜도 잘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 우리 몸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금식을 하는, 그러니까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시간을 주는 것이 얼마나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그런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몸이, 제 생각에 그냥 비유를 하자면, 얘가 미쳤나 왜 이래? 116kg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뭐 12시간씩 굶고 자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 2, 3일은 좀 지켜봅니다.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대에는 또 많이 먹어요.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 폭이 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어요. 유의미한 체중 감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지키면은 아주 조금이라도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덴마크 다이어트는 많이 빠지고요. 문제는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지켰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본인이 그거를 할 수가 있으면은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할 필요 없다, 식이요법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10kg 빠질 거 15kg 빠지고, 15kg 빠질 거 20kg 빠지겠죠. 그렇지만 이걸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권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조금만 중단하면 바로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니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11시에 끝났다고 집에 와서 공부 2시간 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면 좋지. 근데 매일 모든 사람한테 새벽 2시까지 공부하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식이요법과 반복적인 체중 감량 시도 실패는 몸을 더 살 빼기 힘든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접근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좀 무안하더라고요. 아, 이거 남들은 뭐 실손법 2개, 3개씩 가입한다는데 나는 내가 돈을 내고 가입을 하겠다 해도 가입을 안 시켜주는구나.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위를 3분의 2나 절제해냈는데 최저 몸무게가 90kg밖에 안 되는 겁니까? 훨씬 더 내려가야죠. 그래서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살 수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호객행위를 안 해요. 그냥 호객행위 부르려고 그러다가 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목례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옷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살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죠. 기성복을 입어보고 살 수 있다. 굉장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의 장영우 교수라고 합니다. 보통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도비만 환자를 진료해보면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하는 것은 체중 항상성, 그러니까 체중 셋 포인트가 거기에 잘못된 체중 셋 포인트로 잡혀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의지로 잠깐은 이렇게 잡아뜨릴 수가 있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는 그 어떤 정신력을 계속 유지를 못하면 잠깐만 포기를 해도, 잠깐만 정신줄을 놔도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체중을 뺄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의지를 그럼 계속 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시도인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의지를 부리고 의지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체중 셋 포인트에서 많이 멀어진 채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괴롭거든요. 실제로 당해보면 하루 종일 다 살 빼는 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오늘 저녁에도 참아야 되고 내일 아침에도 참아야 되고 점심 때도 참아야 되고 오늘 회식에 가면 안 되고 회식 자리에 가더라도 남들 다 집어먹고 있는데 나는 참아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물만 마셔야 되고, 이런 건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체가 갖고 있는 항상성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된다? 의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항상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항상성을 의지로 극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되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단계의 조절이기 때문에 의지로 잠깐은 그것을 흐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항상성 메커니즘 자체를 이겨먹을 수는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체중 셋 포인트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가 그 가혹하고 힘든 정도를 규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53kg 정상 체형인 여성분이 5kg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5kg 겨우 뺐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다시 53kg가 됩니다. 54kg, 55kg가 될 수도 있어요. 요요 현상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체중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조금 비교적 쉬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고도비만 환자들한테 해당이 없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저의 선배 교수님인데 정상 체형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좀 몸이 무겁고 건강상으로 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체중을 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니만 저랑 키는 비슷한데 뭐 69kg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시작 체중은 다르죠. 시작 체중이 지금 제 체중 정도예요. 11kg 정도 이렇게 빼는데 별로 힘들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걸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헛웃음이 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갔는데 왜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냥 수업을 잘 듣고 그냥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은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서울대가 그냥 왜 사람들이 재수 삼수를 해서 서울대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실패하고 점점 더 좌절하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줄을 놔버리죠. 포기하죠.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에게 몸무게 80kg 이런 거는 없다. 이제 그런 것은 그냥 꿈속에서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사실은 악몽을 가끔 꿉니다. 토요일, 요일 날 집에서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악몽에서 이제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는 거예요. 다시 뚱뚱해져가지고. 다시 뚱뚱해진 것 같아서 놀래서 허겁지겁 일어나서 막 제 얼굴하고 배를 만져봅니다. 다시 찌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거울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시 살이 찌면 내가 또 부정맥이 올 수 있고 또 발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일찍 죽으니까요. 그게 겁나니까 악몽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도비만이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손보험이라는 걸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실손보험 따로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해 보겠다고 인터넷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입 절차를 밟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넣게 돼 있어요. 뭐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뭐 당뇨 고혈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물어봅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없다고 체크했는데 몸무게를 112kg라고 체크를 딱 했더니 상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지?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설마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게 이럴까? 하면서 제가 몸무게를 한 90kg 정도로 넣어봤습니다. 다른 거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다 알고 있어요.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비만 환자는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좀 무안하더라고요. 이거 남들은 뭐 실손보험 2개, 3개씩 가입한다는데 나는 내가 돈을 내고 가입을 하겠다 해도 가입을 안 시켜주는구나.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상 범위에 있죠. 그게 뭐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다고 해서 수명이 단축되거나 더 뼈가 잘 부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발이 크고 큰 사람이 있고 발이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발이 작은 게 병은 아니잖아요. 발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도 그건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 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것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차는 있지만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정상범주를 벗어났을 때 이거 정상범주로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나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질환이고요. 그리고 쉽게 행동 개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질환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게 질환으로 보는 것들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력으로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비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제 소위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당뇨하고 고지혈증 생각하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혈관 건강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은 이제 혈관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위 뭐 당뇨성 망막병증 뭐 아니면 뭐 당뇨발 뭐 그리고 당뇨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당뇨 자체가 되는 확률 자체가 적은데 비만이라는 사람들은 당뇨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50살 돼야지 걸릴 병을 35살에 걸리고 40세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흉부외과에서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으로 수술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병이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중한 질환에 걸렸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인데 나이대가 보면은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수술 받으신 한 3,000명 데이터, 한 20년치 데이터를 쭉 다 한번 통계를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에 따라서 수술 받는 연령대가 달라지는가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룹일수록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비만이 아닌 그룹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 올라갈수록 수술 받는 연령이 내려가요. 더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 상당히 그 진행도가 높을 때 많이 진행했을 때야 받는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대동맥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대동맥 질환도 이제 고혈압이 심하면 많이 나타나는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마찬가지로 BMI 그룹으로 나눠서 BMI 그룹에 따라서 이 수술받는 연령대가 달라지는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BMI가 높은 그룹에서 더 빨리 더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무 보정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질환이 동반됐는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보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환자를 막 1,000명 이렇게 넘게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비만학회에서 거의 매년 팩트시트라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비만 관련 통계들을 잘 정리해서 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비만도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암들이 뭐 대장암 같은 것도 그렇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1.12배, 1.3배, 1.5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만은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쩌다가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건 치료법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에서 시행을 했을 때 뭐 60, 70% 이상 효과가 나타나야 이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료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는 그냥 카더라 통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범주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고도비만 치료법 중 되는 것을 찾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비만 대사 수술이고 두 번째는 GLP-1 계통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아주 재현 가능성이 높은 평균적으로 많은 환자들에서 체중 감량을 일으키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외 모든 치료법들이 전혀 효과가 없거나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 치료법들은 제가 말씀드린 비만 대사 수술과 GLP-1 계통의 비만 치료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부작용, 단점, 합병증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만이 여러 환자들에서 고르게 효과를 의미 있는 체중 감량, 지속 가능성 이런 관점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원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정리될 것들 다 정리되고 지금은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소매절제술이고 두 번째는 루와이 위우해술 또는 루앙와이 위우해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소매절제술은 그 위에서 음식을 많이 담아둘 수 있는,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부위를, 주머니같이 생긴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크게 잘라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용적으로 하면은 원래 위 용적의 한 80% 정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위가 원래는 굉장히 많은 음식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아주 조금밖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이 이제 위소매 절제술이고, 그래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하고, 또 부대 효과로는 이 제거되어서 절제돼 나가는 그 위 부위에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수술받고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식욕도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체중 감량, 뭐 20kg, 30kg 이렇게 빠지죠. 저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만에 26kg, 6개월 만에 26kg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아이 위우해술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큰데 어떤 단점이 있어가지고 주로 당뇨가 심한 환자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루아이 위우해술은 음식이 위를 지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위를 상당 부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식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그대로 바로 소장으로 연결이 되게 하고, 원래 자기 위를 막 다 잘라서 끄집어 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나오는 위산 같은 것들은 다시 또 소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루아이 위우해술이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가장 흔한 수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인데, 특히 가장 큰 단점은 위암 같은 것에 대한 조기 발견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화관의 그 경로가 다 이렇게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위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내시경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는 영양 결핍 같은 것들이, 특정 영양소에 대한 결핍 현상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루아이 위우해술은 그 위를 거쳐야만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흡수되지 않게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수술 받기 전에 많은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수술을 경험을 많이 해본 외과 선생님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얼마나 심한지, 그 다음에 혹시 위암 가족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의를 해서 어떤 수술을 받을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소매 절제술은 2019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험 적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보험으로밖에 수술 받을 수 없었어요. 비보험으로 수술 받으면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적용이 되면서 뭐 적게는 200만 원대에서부터 높게는 뭐 400만 원 정도면은 대부분 수술이 다 되는 걸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건 보험 적용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술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조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기준은 BMI 35 이상. 제가 BMI 36이었죠. BMI 35 이상이면은 다른 조건은 붙이지 않고요. 그냥 바로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I가 30에서 35 사이더라도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소위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아니면 뭐 수면무호흡증까지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BMI가 30에서 35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BMI 30 넘으면 이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소매 절제술을 제가 받았는데, 위소매 절제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사체계 자체를 돌려놓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위소매 절제술을 받으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또 그렐린이 나오지 않는 기간, 그렐린이 많이 줄어드는 그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체중이 빠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 나의 116kg라고 하는 체중 셋 포인트가 변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기 도달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밥통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라면 끓이고 밥 말고 떡 넣고 만두 넣고 치즈 넣고 이게 안 되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사실 수술 받고 얼마 안 있어서는요, 너구리 라면 같은 거 하나 끓여도 3분의 1도 잘 못 먹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물리적으로 내 몸은 계속 116kg, 얘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먹지? 미치겠네, 뭐 이렇게 했지만 어쨌거나 116kg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데 콜라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나쁘게 적응을 하는데 수술 받고 나서도 어떻게 적응을 하냐면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작으니까 조금 먹고 꺼지면 또 먹고 하루 종일 먹을 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신 이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좀 늘어났죠. 나중에는 이제 1인분에 한 60, 70%까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체중 셋 포인트가 변한 건 아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위소매절제술의 부작용은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위식도 역류증입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도 위가 꽉 차버리니까요. 자꾸 역류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위가 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그냥 계속 음식을 다 담을 수가 있으니까 역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뭘 먹는다든가 이랬을 때 위식도 역류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저도 이제 수술 받고 한 3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내시경을 하면 위식도 역류의 흔적이 보인다. 그러니까 위산에 의해서 식도의 하부가 일부 그 손상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 산에 의한 손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자국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는 그렇게 흔하게 거론할 만한 합병증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소매 절제술을 받고 나서 이제 외래에 다니면서 그 수술해 준 선생님께 이제 뵈러 가잖아요. 그러면 야단을 많이 맞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단 걸 끊어야 된다,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 셋 포인트가 116kg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단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쭈쭈바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계속 까서 먹게 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위소매 절제술을 하고 나서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또 요새 말로 현타가 온다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3분의 2 이상을 절제를 해냈는데, 위에 3분의 2 이상을 절제해냈으면은 정상 체형인 사람 같으면은 이제 완전히 뼈말라가 될 겁니다. 몇 개월 만에. 그런데 저는 116kg에서 시작해서 위를 3분의 1을 절제해냈는데도 최저 몸무게가 89kg였어요. 88점대 한 번 잠깐 찍어봤나? 그리고 대략 90kg, 91kg에서 유지됐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이제 기성복을 겨우 입을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이제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거 진짜 이상하네. 내 몸이 진짜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를 3분의 2나 절제해냈는데 최저 몸무게가 90kg밖에 안 되는 겁니까? 훨씬 더 내려가야죠. 그래서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수술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요. 수술을 했는데 거의 체중이 미동도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체중이 빠집니다. 10kg는 그냥 우습고요. 대부분 BMI 35 이상에서 수술 받잖아요. 그러면 체중 감량 폭은 뭐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실패했다는 거를 나중에 다시 살이 찌는 것까지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물리적으로 원래 몸무게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기어코 원래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다고, 드물지만.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위소매 절제술 받았는데 많이 빠졌다가 다시 다 복구돼 가지고 또 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 이런 케이스들 보는데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만 수술 받기 전날에 이제 저희 과에 같이 일하는 형님
선배 교수님한테 뭐 내일 제가 수술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제 의지로 뺐어야 되는데 결국 빼지 못해서 이렇게 수술이나 받게 돼서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형님이 뭐 별로 이렇게 원래 위로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거는 거고 네가 지금 무슨 암 수술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살을 빼겠다고 이런 각오를 하고서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게 의지가 약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흉부외과 의사고 전공의 과정과 뭐 교수까지 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수술에 들어가고 그래 왔는데 사실 뭐 수술이라는 건 변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뚱뚱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신마취 수술도 위험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수술을 받는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의 하나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를 본 것이 도로아미 타불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사실 뭐 거의 구세주 같은 약이에요. 제가 이 약을 맞음으로써 저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살 수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호객행위를 안 해요. 그냥 호객행위 부르려고 그러다가 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목례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옷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살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죠. 기성복을 입어보고 살 수 있다. 굉장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고도비만 치료를 이야기할 때 아직은 수술이라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효과가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그런 치료법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술 외에도 새로운 비만 치료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나는 라면 끓이면 거기다가 삼각김밥 2개 투하하고 쫙 돌린 다음에 뭐 치즈 2장 덮고 뭐 이렇게 해서 치즈가 녹아서 쫙 이렇게 범벅처럼 되면 먹는다. 이게 루틴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제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런 거를 루틴으로 먹던 분들이 마운자로를 맞았는데 어떤 음식을 새로 먹으려고 할 때 내가 진정으로 이걸 원하는가를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요즘 들어서 다 바뀌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GLP-1 비만 치료제를 핵심적인 비만 치료의 한 축으로 규정을 했고 미국 당뇨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우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 비만 치료 분야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죠. 저도 이 약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두 약물을 처방도 해봤고 또 제가 직접 비만 치료를 위해서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는 90kg 정도에서 유지가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더 방만해지면서 이제 수술 받고 4년째가 되니까 체중이 이제 102kg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116kg였기 때문에 102kg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하죠. 그렇지만 다시 102kg가 되니까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맥, 이번엔 새로운 형태의 부정맥이 나타나고 제가 다시 코를 많이 곤대요. 이거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이건 이제 필시 살이 다시 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맥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심실조기박동이라는 게 떴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심실조기박동은 심방조기박동보다 더 몸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나타날 때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증상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겠는 거예요. 거의 폐인이 될 지경이에요. 이제 스스로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제 약도 처방해서 먹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살을 뺄 수밖에 없다. 살을 빼야만 조금이라도 이게 해결될 기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24년 9월부터 추석 이후부터 자력으로 살을 빼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이제 노력을 했더니 이제 97kg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97kg에서 더는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이라는 게 이제 절식을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사실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절식을 했어요. 그런데도 97kg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제 생각에 이제 이것은 일종의 요요 현상인 거죠. 체중이 한번 이제 극도로 이제 심하게 빠졌던 적이 있으니까 몸이 이제 방어 태세가 더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중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97kg에서 이제 체중이 더 안 내려가는데 뭐 다행히 그 시점에 부정맥은 없어졌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진짜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10월 17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고비가 시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근무하는 분당서울대병원에는 이게 원내 처방이 불가능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원내 처방이 아니라 아예 코드가 안 잡혀서 오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원내 처방은 지금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은 개원하신 선생님들 중에 이걸 이제 바로 첫날부터 바로 처방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고 거기 가서 처음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맞기 시작했죠. 근데 이걸 맞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점점 먹는 것을 느슨하게 하는데도 살은 점점 빠지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위고비를 쭉 맞으면서 97kg에서 시작해서 82kg까지는 위고비로 살을 뺀 것입니다. 일단 식욕이 굉장히 무뎌져요. 굉장히 날카롭던 식욕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제끼지 않아요. 사실 처음에는 첫날 맞고 나서 밤에 느낌은 굶어 죽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제 그건 아니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살살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약해요. 느낌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뭘 먹을 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갑자기 확 줄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소화를 천천히 되게 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내가 위 소매절제술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랑 느낌이 비슷해져 버렸는데 다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사실 위 소매절제술 받고 4년 지나니까 한 번에 상당히 많이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1인분까지는 못 먹어도 60, 70%는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다시 20, 30%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위고비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맞았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어요. 0.25, 0.5, 1, 1.7, 2.4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4주씩 맞아야 됩니다. 그 4주라는 것은 4주 맞으면 다음에 반드시 용량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 4주 지속한 후에 그 다음에 용량 증량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갈 길이 멀잖아요. 80kg 정도까지 가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 80kg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0.25 4주 쓰고 0.5 4주 쓰고 1 4주 쓰고 1.7로 4주 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최단 시간 내에 쭉 계속 올렸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위고비가 효과가 있습니다. 위고비 효과가 있고 위고비로 81kg까지 뺐죠. 만족스러운 몸무게인데 문제는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약간의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오전 시간에 약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헛구역질, 여자들 입덧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죠. 같이 있을 때 휴일에 이제 같이 있는데 갑자기 오전에 아무 일도 없이 헛구역질을 하니까 괜찮냐고 막 물어보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조금 불편하죠. 헛구역질이 나니까 성가시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금 제 꿈의 몸무게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75kg인데 75kg까지 가는 것은 뭐 너무 큰 꿈인 것 같아서 제가 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알려지기로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 구역질이 안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마운자로로 바꾸게 된 것이죠. 마운자로로 바꾸고 나서는 구역질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마운자로로 바꿀 때 뭘 걱정하냐면 이게 사실은 위고비로 잘 빠져가지고 81kg까지 빠졌는데 마운자로로 바꿨다가 다시 찌거나 그러면 이거는 안 바꾸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더 빠지기를 기대하는 건 둘째치고 부작용 없고 이 상태에서 유지만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81kg까지 빠진 상태에서 마운자로로 바꿨기 때문에 마운자로의 추가 감량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1, 2kg 정도밖에 더 빠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 79, 80 사이에 있는데
이게 마운자로 효과가 없는 거냐? 그럼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위고비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위고비가 만든 균형점 81kg 그걸 마운자로로 바꿨는데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내리는 균형점까지 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운자로 효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위고비만큼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위고비에서 마운자로로 바꾸고 나서는 부작용이 없어졌다는 거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제 생각에 변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그 몸무게 116kg일 때 이럴 때는요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대변을 봅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고 두세 번씩 대변 보고 근데 이 마운자로를 맞고 위고비를 맞고 하니까 2, 3일에 한 번, 4, 5일에 한 번 정도 화장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변이 안 나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저는 그냥 때 되면 나오겠지. 지금까지 뭐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위고비에서 마운자로로 바꾼 것이 작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8월에 바꿨는데 위고비를 10개월 맞고 그다음 마운자로로 바꾼 거예요. 마운자로로 바꾸고 6개월을 맞은 건데 말씀드렸죠. 다시 살이 찔까 봐 제일 걱정했다고. 근데 이제 위고비를 4단계, 5단계를 맞다가 마운자로로 바꿀 때는 마운자로는 6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부터 이제 2.5, 5, 7.5, 10, 12.5, 15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단계까지밖에 안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위고비 5단계를 맞던 사람이 마운자로 몇 단계로 가야지 되는가? 같은 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완전히 새로 맞는 것처럼 1단계부터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위고비가 뭐 마운자로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위고비 때는 부작용이 없다가 마운자로가 부작용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1단계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4주 하는 동안은 제가 불안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대로 해야죠. 이 약이 무서운 점이 반감기가 길어서 약효가 일주일 동안 간다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작용도 일주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제 대체로 부작용이라는 게 뭐 오심, 구토, 부역, 소화불량, 설사, 변비인데 만약에 이게 가볍게 나타나지 않고 세게 일주일 내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탈수가 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입원해서 수액 치료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이제 세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비에서 마운자로로 갈아타시더라도 1단계를 거치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치료 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몸의 여러 곳에서 작용해서 대사 내분비 체계가 잘못된 셋 포인트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건데 가격 차원에서는 제가 위고비 5단계를 맞다가 마운자로 2단계로 넘어갔는데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가격 부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운자로에서 3단계, 4단계를 맞으시는 분들은 가격 부담이 꽤 커져요. 마운자로 3단계, 4단계는 한 54만 원? 55만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보면. 마운자로 2단계는 뭐 4주분이 38만 원, 39만 원. 요새 품귀 현상으로 40만 원이 좀 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많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슷한 약효를 보이는 용량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둘은 가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고비는 최고 단계에서 16%, 마운자로는 최고 단계에서 21%인데 이 최고 단계라는 게 함정입니다. 사실 최고 단계에 맞아야 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2단계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아야 4단계 정도 이내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운자로가 약효가 더 세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위고비도 더 센 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허가받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환자는 위고비를 맞으면 좋습니다. 이런 환자는 마운자를 맞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운자로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저처럼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운자로 맞고 막 2, 3일씩 토사광란에 시달렸다는 분도 있고 뭐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 약을 추천한다, 저 약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본인이 부작용과 효능을 직접 겪어보고서 고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이 뭐 전체 환자 중에 60-70%, 많게 보면 80%까지 뭐 효과가 있다고 하지, 그 얘기는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이제 제가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답답증을 느낍니다. 그런 환자들 보면은 막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한 20kg 더 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효과가 없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왜 효과가 없는가? 어떤 환자에서 효과가 없는가?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비슷한 치료를 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인데, 남자가 여자보다 잘 빠집니다, 체중이. 여자는 뭔가 그 세트 포인트를 유지하는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죠. 흐트러뜨려 놓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자 환자분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체중 감소폭이 적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체중이 잘 안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일단 부작용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뭐 맞았는데 하나도 막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느낌이 전혀 없다, 뭐 몸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체중이 안 빠지고요. 또 안 빠지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걸 관성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성이 아니라 관성이에요. 관성이 뭐냐면, 원래 나는 라면 끓이면 거기다가 삼각김밥 2개 투하하고 쫙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치즈 2장 덮고 뭐 이렇게 해서 치즈가 녹아서 쫙 이렇게 범벅처럼 되면 먹는다. 이게 루틴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제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런 거를 루틴으로 먹던 분들이 마운자로를 맞았는데, 어떤 음식을 새로 먹으려고 할 때 내가 진정으로 이걸 원하는가를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원래 먹었었으니까 그냥 관성으로. 그러니까 저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기 전에 진짜 이게 진짜 먹을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재평가를 하셔야 된다.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지는 못하죠. 저는 인내심 진짜 싫어합니다. 어떻게 인내해? 한 번은 참아. 그렇지만 계속 참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비싼 약을 맞으면서 내가 지금 이거 진정으로 갈구하는가? 이런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비싼 약의 효과를 더 뚜렷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책을 쓰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약을 강조하고 수술 받으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건가? 너무 왜곡된, 내가 환자다 보니까 너무 한 맺힌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균형이 없는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다 바뀌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GLP-1 비만 치료제를 핵심적인 비만 치료의 한 축으로 규정을 했고, 미국 당뇨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생활 습관 개선이나 식이요법,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권장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그냥 최고로 중요했거든요. 이제는 GLP-1 비만 치료제와 수술 이런 것들을 거의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고도 비만이면은 GLP-1 비만 치료제를 쓰고 효과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에는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최대 용량까지 올라가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보내도록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올바르게 비만을 이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부작용이 굉장히 흔합니다. 많은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제일 흔한 것들이 이제 오심, 구역, 구토, 소화불량, 설사, 변비, 다 소화기 증상이에요. 이게 대부분 제일 심한 부작용인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용량, 증량을 단계를 꼭 밟아서 아무리 빨리 해도 4주씩은 지켜가면서 하셔야 된다. 그게 부작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난다든가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초기에 잠깐 나타났는데 보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용량을 4주마다 증량하는데, 증량을 할 때는 조금씩 부작용이 나타났다가 또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지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더라고요. 약을 맞지 않던 사람이 새로 맞기 시작하거나, 또는 4주마다 증량하는 이 증량 과정을 거칠 때 용량이 늘어났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쭉 맞고 있는 도중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것은 안 맞다가 맞는 경우,
그리고 맞으면서 용량을 증량한 경우 초기에 나타났다가 시간 지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위고비 마운자로를 맞으려고 계획을 했고 처방받아서 투약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몸이 부대끼고 힘들어서 또 뭐 토사광난을 한다든지 해서 무서워서 못 맞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이런 질문은 처음에 원래 맞았어야 되는 사람이 맞은 거냐부터 짚고 넘어가고 원래 맞았어야 되는 사람이 맞은 게 아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작용 걱정되는 거 맞죠. 부작용 되는 거 걱정되는 거 맞고 저는 고도 비만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고도 비만이 훨씬 더 무서워요. 그냥 고도 비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만 비폭당하는 거예요. 암 더 잘 생기고 심뇌혈관 질환 더 잘 생기고 남보다 훨씬 일찍 병 걸리고 그런 겁니다. 물론 치료를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다음 세대 부작용 없는 더 좋은 약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는 시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사보다 경구약제가 더 부작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쌓여봐야지 알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로 맞았을 때는 부작용이 있더니만 먹었더니 부작용이 없다. 또는 반대로 그 반대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론 되는 수단, 제가 말씀드린 되는 수단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되지 않는 수단은 해봤자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하지 마시고 되는 것들 전부 동원하셔가지고 비만 탈출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맞아서는 안 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자꾸 이 약을 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끊고서도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도비만 환자에 한정해서 이런 질문은 유효한 질문이 아닙니다. 못 끊어요. 끊으면 돌아갑니다. 다시 원상복구되게 돼 있어요. 막 흐트러뜨려 놨던 세트포인트가 다시 다 정돈되어 가지고 다시 116kg를 향해서 폭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끊으면 안 돼요. 요요가 안 오게 하는 방법은 끊지 않는 겁니다. 누가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약값이 비싼데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맞을 거냐, 끊는 게 기약 없이 그렇게 맞아도 되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지금 이거 치료 안 하면 노인이 못 돼요. 노인이 되기 전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끊겠다, 그거는 비만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아요. 얼마나 맹렬하게 다시 그 체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지금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임산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이걸 맞으면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한 금기증으로 돼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또는 2, 3개월 이내 임신할 계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수유 중인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출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임신 과정에서 굉장히 체중이 많이 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려고 할 줄 알았더니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모유 수유는 하지 말으셔야 이 약을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비만 치료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을 뺐다가 다시 찌면은 몸이 더 나빠지고, 몸이 더 비상경영 체제, 앞으로 살이 빼려는 시도를 하기만 해봐라, 다시 맹렬하게 다시 찌워야지, 절대 살이 빠지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지, 이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혈압 치료랑 약간 비슷해요. 한번 치료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혈압 약 계속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예요. 비만 치료도 그냥 계속 쭉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이제 비만 치료 다 끝났다, 끝날 수가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끝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도비만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그냥 같은 비만 환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뭘 먹고 싶을 때 내가 진정으로 이걸 원하는 건가? 그걸 다시 한번 늘 검증하는,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치료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안 먹어도 되는 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항상 먹게 되거든요. 이 치료를 하면서는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건 아닌지, 그런 것만 줄여도 조금 더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비만과 체중 감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체중 감량은 한 가지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찌는 원리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증거가 있고 과학적으로 확립된 방법을 통해서 비만을 탈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도비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고 눈물을 훔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저는 정말 위로드리고 싶고 꼭 비만 탈출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정말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일이기 때문에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